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정보는 요즘 최근에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서 학습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다 지리 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리 정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글 지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접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런 지리 정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학습할 부분은 바로 이제 지리 정보들의 수집 방법. 지리 정보가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내가 책으로 지리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사를 통해서 직접 가서 지리 정보를 접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리 정보를 어떻게 내가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원격 탐사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구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지구를 지금 이 눈을 가지고는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항공기 위에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러한 지구를 보는 원격 탐사라는 내용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지리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리 정보를 사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IS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자원국 근처에 카페를 만들고 싶은데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했을 때 이 카페는 이곳에 세우는 게 적당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흔히 볼 수 있는 지리 정보죠. 그래서 이런 지리 정보,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세계 곳곳을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랜드 캐니언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구글을 통해서 여행을 가면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랜드 캐니언을 이번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미국에 있는 곳인데 이런 암석, 침식으로 인해서 생긴 암석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깊을까라는 거를 구글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하니까 정말 세계의 다양한 빌딩보다도 그랜드 캐니언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겨울에 이 곳은 한번 다녀온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합성이 아니고 진짜로 그랜드 캐니언의 위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진짜 위에 매달려가지고 이런 사진도 찍었고요. 굉장히 협곡,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가 인상 깊죠. 그래서 이런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구글을 통해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직접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 정보의 수집은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답사를 갔어요. 그런데 구글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할까요? 이렇게 직접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사진들을 찍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너무 내가 걷기 힘든 곳은 자전거를 통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지리 정보는 말 그대로 땅 위에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그런 지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 정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곳을 가면 이제 특정 서울이라는 지역의 인구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위치한 보건소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원하는 사람들은 수행할 선택 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리 정보는 정말 다양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거나 예를 들어 자원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에 상어 인형이 있다라는 것도 지리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리 정보를 3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꼭꼭 알아두셔야 될 특징 넘버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리 정보의 종류가 나와요.
지리 정보의 종류는 첫 번째, 공간 정보. 두 번째로 속성 정보. 세 번째로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습지를 보시면서 그 빈 부분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공간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수리적 위치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역의 위도, 경도. 그래서 막 숫자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위도, 경도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위도는 몇이다. 대한민국의 경도는 몇이다. 동경, 그러니까 도쿄의 위도는 몇이다 라는 거는 공간 정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정보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운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다 라는 것도 속성 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다 라는 것도 제주도라는 곳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하는 속성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속성 정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정보라는 건 있는데요. 관계 정보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인천은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있다. 그래서 인천과 서울은 서울에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인천에 굉장히 많이 들려서 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한다라는 것은 서울과 인천의 관계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정보를 쉽게 이야기해서 숙제 나오면 공간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뭔가 관계, 이 지역과 상호작용이 많다. 중국이랑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는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어서 서로 교류가 많다. 이런 다른 지역 간의 내용이 나오면 관계 정보, 그게 아니면 속성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로 수학여행 답사를 만약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갈 수 있다면, 코로나가 좀 잔잔해져서 갈 수 있다면 이제 지리, 우리가 어떤 제주도의 지역을 갈지 알아보겠죠. 그럼 제주도의 다양한 코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수학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동건이가 한번 제주도를 알아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 다양한 답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동건이가 주상절리라는 곳에 대해서 꽂힌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상절리, 이 바다에 있는 그런 육각형 모양의 암석인 그런 주상절리에 대해서 동건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상절리에 대해서 먼저 어떤 지리 정보들을 동건이가 찾았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상절리의 위도에 대해서 동건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공간 속성 관계 중에서 어떤 걸까요? 공간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동건이가 주상절리는 화산 지형이다.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거를 동건이가 알았다면 그거는 주상절리에 대한 어떤 정보일까요? 네, 다들 맞추셨을 건데요. 속성 정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건이가 주상절리만 방문을 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 정보, 공간 정보 있다는 거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동건이가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올레길을 걷는 도중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서로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동건이가 7개 지역을 다 방문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곳은 다들 가깝다는 관계에 대해서 동건이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지리 정보, 굉장히 다양한 지리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리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순이들이 좋아하는 거. 저도 사실 집순이거든요. 완전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MBTI 검사하면 내향과 외향이 반반으로 나오는 그런 반반이란 사람이랍니다. 제가 은근히 낯가려요. 여러분들은 잘 안 가리려고 노력할게요. 어쨌든 근데 지리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지리 정보가 실내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조사는 내가 집에서 지리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과 인터넷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야외 조사가 있습니다. 야외 조사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직접 방문했던 것처럼 직접 가서 야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러면 원격 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지리 정보가 있지만 제가 직접 지구를 보거나 직접 지구를 카메라로 찍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원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원격 수업처럼 서로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수업이 가능하게끔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탐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원격 탐사인데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항공사진을 제공을 합니다. 자원고등학교 막 옥상에 있는 귀여운 상추들도 보이고 하는데요. 그런 항공사진,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과 인공위성이 찍은 이 위성 영상이 대표적인 원격 탐사, 즉 멀리서 탐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탐구활동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우리 서울의 빛, 그러니까 라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빛이 많다. 대한민국의 빛이 야간에도 환하게 비친다 라는 거는 솔직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만 이제 서울은 엄청 환하게 빛나요. 그런데 서울 말고 다른 시골은 밤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 내용은 인공위성, 즉 원격 탐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탐구활동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원격 탐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데요. 사실 원격 탐사는 내가 직접 사막을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갑자기 사막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사막 갈 수 있을까요? 사막에 가려고 함부로 출국했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궁금하면 이런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으로 사막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보면 요즘 항공사진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 때문에 다 보진 않을 건데 쭉쭉쭉 들어가 보면 이따가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항공사진이 요즘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내용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공사진이 아니에요. 민서야, 이건 뭘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겠죠?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얼음이 굉장히 많이 녹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내용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녹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군산인데요. 죄송해요. 군산인데 군산은 원래 바다였던 곳을 간척, 즉 땅을 흙을 쌓아가지고 물에 흙을 쌓아서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군산의 그런 간척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지리 정보 중에 우리가 포켓몬스터 이제와 관련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게임 뭐였죠? 포켓몬가? 하여튼 그거 있었잖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해서 진짜 저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막 공룡 있잖아요. 그 공룡 뭐였죠? 그거 아는 사람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비뇽인가? 하여튼 그 공룡을 막 잡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S라는 거를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포켓몬고다. 포켓몬고를 막 틀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막 포켓몬들이 어디 있는지도 다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GPS,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소중한 지리 정보 중에 하나라는 거 내비게이션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그런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활용해서 영국에서 콜레라라는 질병을 해결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런던의 코로나를 예방한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들, 다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해서 하나의 질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지리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너무 멀리 있는, 제가 예를 들어 서울인데 막 대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리 정보, 지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리 정보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서울의 고액 체납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통계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돈을 안 냈는지 한번 보니까 막 218억 원인 거예요.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내용이, 그런 금액을, 체납을,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안 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물론 안 좋은 행위지만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즘 카페 많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카페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의 카페가 어디 있는지, 어디 많이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 창동에서는 제가 스타벅스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면 꼭 창동에 스타벅스를 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 리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하고, 그리고 꿈에 가는 하나의 방법이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가 있고요. 이제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는 또 여기 이제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대학교의 위치도 하나의 지리 정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 언제 피는지, 지금은 비록 다 져버렸지만 이런 것도 지역별로 남쪽이 더 따뜻하니까 더 빨리 피잖아요. 그런 벚꽃에 대한 내용도 지리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세계별로 어떤 종교를 많이 믿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굉장히 많이 믿는 그런 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지리 정보고요. 지리 정보를 표현할 때 내가 예를 들어 크리스찬, 즉 기독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지 세계 지도를 표현했어요. 근데 뭔가 세계 지도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뚱뚱하게 그려놨어요, 지금 이 지도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은 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 정말 뚱뚱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머릿속에서 아까 스타벅스는 창동에 없었지만 그 창동에 새로 스타벅스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창동에 스타벅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려나? 그건 검색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인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이게 GIS라고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GIS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하고 종합해서 창동에는 스타벅스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창동에는 스타벅스 만들어도 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GIS 컴퓨터가 알아서 잘 분석하고 종합해주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GIS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범죄 현장을 다 지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겠다, 아니면 범죄자가 대충 어디 살겠다라는 거를 GIS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GIS라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중첩 분석이에요. 중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다양한 지리 정보들이 있잖아요. 지리 정보가 창동에 스타벅스를 생기게 할 건지 아니면 안 생기게 할 건지,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의 정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동에 스타벅스가 없으니까 만들자 라는 거. 이런 지리 정보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동의 경제 상황, 창동에 있는 스타벅스를 주요 사용하는 20, 30대 인구, 그 다음에 창동에 이디안이 있는지,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중첩시켜서,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게 이 지리 정보와 이 지리 정보를 함께 이렇게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중첩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실제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말 다양한 뭐 교통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경계라든지 그런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중첩시켜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게 바로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첩 분석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창동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수유에 이미 있는 것 같긴 한데 수유에 만드는 게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괜찮다라는 종합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중첩 분석은 다양한 조건의 층, 레이어, 이게 좀 약간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다양한 조건의 그런 층들을 이거는 스타벅스의 위치, 이거는 스타벅스의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중첩시켜서 그러면 이제 어떤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 과제를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중해서 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데 그 수업 시간 한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생활기록부에 써주거든요. 왜냐면 이 지리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게 경영학과, 통계학과 등등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학과 이쪽에서.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의 내용인데 그게 잘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원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과제를 이제 저랑 같이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방법은 조금 이따가 EBS 온라인 클래스 따로 과제를 탭을 만들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지리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있는데 그 지형과 뭐 계곡의 위치 이런 것들을 중첩시켜서 구글 어스와 지형도를 중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지형도를 중첩시켜서 결국 이런 식의 데이터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냐면 댐을 만약에 건설을 했을 때 여기가 숨어야 되겠다. 물에 가득 차가지고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던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댐을 건설했을 경우 물에 차서 내가 살지 못하는 지형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중첩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리정보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리정보 체계의 장점인데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관심이 있으면 스타벅스 자료만 딱 뽑아가지고 딱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말고 나는 투썸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투썸을 만들어야겠어. 투썸이 어디 위치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아니면 나 옷에 관심이 있으니까 옷가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이럴 때 이제 내 목적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 조금 제 생각보다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니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ArcGIS, 즉 GIS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거를 해봤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보이시죠? 진짜 비싸죠. 그래서 거의 막 이거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 ArcGIS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지리교육과 혹은 지리학과 갈 사람들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비싸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돼가지고 그냥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 시험에 쉽고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땡! 이건 GIS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절반 정도 남자분들은 나중에 군대를 가시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제 동기들 제가 지리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육군에서 지리교육과를 나오면 GIS 병으로 그러니까 행정병, 막 치사병 그런 거 있는데 GIS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서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면 GIS를 정말 실컷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리정보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GI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장단점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간에 멈추면서 학습지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탐구활동에 이게 나와요.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GIS를 솔직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정말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활용했을 때 GIS에서는 여기 이 파란색 모양의 A부터 E까지 중에서 내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한다. A부터 E까지 중 도서관은 어디에 내가 선정을 해야 될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될 조건이 총 4가지인 거죠. 상업지역이랑 멀어야 된다.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주거지역이랑 가까워야 된다.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부터 가까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비싸면 도서관을 못 지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면 좀 땅값은 저렴해야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힌트를 좀 줄게요. 예를 들어 토지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있잖아요. 토지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곳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상업이에요. 상업.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네모칸 하나하나를 좀 단순하게 그려봤는데 네모칸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에 100m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건에서 상업지역이 여기 있는데 이 상업지역과 100m 이상이 이건 조건은 아닌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상업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A라는 지역이었을 때 여기에 지어도 돼요? 안 돼요? 민서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어. 근데 조건은 상업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된대. 그래서 이 한 칸에 100m야. 상업지역 여기 있고. 그럼 이 A라는 지역의 상업지역 만들어져요? 안 돼요? A라는 지역의 도서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거지역.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나 빌라가 있는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조건이 어떤 게 나왔냐면 주거지역과 100m 안에 있어야 된대요. 100m 안에. 그러면 도서관은 100m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칸에 100m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펜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만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지어라 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곳에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탐구활동 A부터 E까지 중에 어떤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은 다음에 조건만을 고려하여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를 한번 이거를 제가 그 탐구활동 과제로 또 내볼 테니까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지리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번 중간고사에도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중첩 분석을 통해서 답이 나와버렸네요. 답을 맞히는 사람은 완전 좋죠. 그래서 이제 내가 GIS도 알았어요. 지리 정보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통합사의 1번부터 5번이었던 친구들은 저랑 같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역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쌍문 본인의 지역 골라가지고 조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조사 내용,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조사 주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오늘 선정이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미안해, 선정아. 그래서 내가 주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주제를 골랐어요. 예를 들어 창동에
아레나가 지어진다는데 그게 괜찮은 걸까? 라고 조사 주제를 했고요. 지역은 창동이네요. 그 다음에 실내 조사를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통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합니다. 그 야외 조사는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과연 창동의 아레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괜찮은 걸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맨 마지막 탐구 활동까지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리 정보를 표현을 할 때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표라든지 통계 내용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다양한 지리 정보에 대한 통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선택 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주제를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대학생들을 위한 옷가게가 어디 필요한지 주제를 이제 하나씩 선정을 합니다. 혹은 선생님이 제시하지 않은 다른 주제도 환영입니다. 그런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선생님이 자료들을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혹은 그 자료 말고도 여러분들이 따로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따로 이제 자료들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제시한 주제와 제가 제시한 자료를만 활용해도 너무너무 잘한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이제 보고서 양식 같은 걸 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인터넷으로 작성해주면 되는데 내 주제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대학생 옷가게라는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대학생 옷가게가 도봉구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뭐다? 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기회를 꼭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 독도와 관련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도 독도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 쪽 친구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디자인은 아니고 약간 통계나 경제 경영이다. 아니면 나는 지리학과나 그런 쪽이다, 사회학 쪽이다 라는 친구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조금 오바해서 30분이 넘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아마도 가능하다면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과제도 되도록이면 많은 친구들이 해줘서 제가 생기부 너무 많이 작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